그것을 리뷰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전에 제가 김성환의 사진이 꿈꾸는 세상이라는 칼럼을 연재를 하는데요, 2009에. 그 사진들을 제가 쭉 그냥 리뷰해서 여러분하고 보면서 구도 문제라든가 또는 스마트폰을 활용할 때 셔터 스피드나 또는 조이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적용했는지를 한번 쭉 리뷰해서 말씀드리고 본 강의에 대해서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촬영해서 칼럼에 올렸던 것들 한번 볼게요. 2월 14일자인데 이 사진을 보시면 우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셔터 스피드나 조리개,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 감도, 뭐 기타, 효과 이런 것까지 머릿속에 쭉 두고 봤을 때 이 사진은 촬영자가 어떻게 찍었을까요? 김성환이라는 사람이 약간 밑에서 위로. 네, 밑에서 위로. 로우 앵글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썰매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니까 촬영하는 사람은 마운트 렌즈로 아래쪽에서 당겨서 찍게 되겠죠. 그리고 촬영하기 전에 무엇을 담아야 할까 고민했을 때는 썰매를 타고 재밌게 내려오는 사람들의 표정, 그리고 썰매를 타고 내려오면서 눈을 지치면서 올 때 그 눈이 알갱이들이 파라팍 튀는데 그것을 정지 상태로, 소위 튀는 눈이 멈춰있는 상태로 찍어야 되겠다라고 머릿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셔터 스피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빠른 셔터 스피드. 보통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릴 때 움직이는 피사체를 정지 상태로 담으려고 하는 여러 가지 사진을 보여드렸을 거예요. 그렇죠? 그때 셔터 스피드를 몇 분의 1초? 250분이나 1초나 500분의 1초, 1000분의 1초까지를 끊어줬죠. 당연히 이 상황에서도 셔터 스피드를 1000분의 1초 이상으로 놓고 촬영을 했던 거겠죠. 그래야 움직이는 사람 표정과 흰 신발, 그리고 튀는 눈, 이런 부분까지 다 정지 상태로 담아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따가 저랑 잠깐 10분 동안 나가서 퀴즈로 나가게 되면 눈이 막 오고 있는데 눈이 정지 상태로 멈춰져 있는데 내가 폰으로 어떻게 찍어야 되는지, 물론 자동 기능으로 놓고 폰카로 촬영을 해도 눈을 정지 상태로 잡을 수는 있어요. 왜? 얘는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프로 기능으로 들어가서 빠른 셔터 스피드를 운영할 수 있는 개념을 놓고 촬영을 시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작업을 해볼 건데요. 자, 이 사진은 그렇게 촬영했다. 이 사진은 풍경 사진이 아니죠. 그런데 사실은 이 사진은 대이작도의 상갱이가 해변에 죽어 있는 사진이에요. 우리가 환경에 대한 어떤 단편적인 부분을 통해서 사람들이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주변의 사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가 실천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기 위해서 칼럼을 썼던 사진인데 이 상갱이의 사체가 조금 더 강하게 부각시키고 사람들이 어필하기 위해서 와이드 렌즈를 썼습니다. 24mm 렌즈로 가까이에서 상갱이의 사체가 부각되도록 하고 뒤에 부분은 조리개를 조여줘서 이곳이 장소가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나타내기 위해 장식을 걸었어요. 그래서 보면 여기에 두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상갱이라는 우리 주변에 우리가 보호해야 될 보호종이 어이없이 죽어나가는 장면 하나와 여기 보면 해변이 이만큼 모래가 내려앉았죠.
모래가 유실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수많은 건물들이나 빌딩을 지으면서 바다의 모래를 퍼서 건설 자재로 활용하기 때문에 어디선가 퍼서 나가면 그 장소를 메꿔야 되니까 이런 해변의 모래가 유실되는 상황이 계속해서 그래서 언젠간 해변이 없어지고 심지어 동해는 지금 일부 해변들이 아예 짧은 시간 안에 유실이 돼버리고 해변이 없어지는 상황까지 생기잖아요. 그 두 개의 저희 메시지가 담겨 있고 그걸 컬럼으로 푸는 건데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와이드 렌즈로 소위 50mm 이하의 렌즈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폰에서는 어떻게? 숲 3개 여러분들 보통 렌즈 하나, 둘, 3개 또는 4개가 달려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래쪽의 기능에서 사진 기능을 봤을 때 숲 3개는 와이드로 촬영하는 거예요. 그 기능을 놓고 촬영하면 이와 유사한 촬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진은 여러분들이 어떤 메시지를 담으려고 하는지가 중요하겠죠. 의도. 그냥 찍는 것이 아니라 그냥 셔터를 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의도나 메시지를 담으려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이 설득력이 있다. 5개 정도만 예비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 사진을 어떻게 찍었을까요? 와이드 렌즈를 썼을 것 같다는 생각은 분명히 들죠. 넓은 영역에. 그리고 풍경은 아니지만 풍경처럼 나오게 되는데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다 선명하게 포커싱이 다 맞아서 나와야 되니까 조리개는 조여줬을 것이다. 아웃포커싱이 아니라 반대로 앞뒤가 다 선명하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조리개를 조여줬을 것이고 사실 이거는 헬리콥터를 타고 올라가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항공 촬영인데 여기에는 어떤 메시지가 들어있었는가 하면 이 뒤에 있는 저쪽에 강화도고 이쪽은 영종도가 되는데 이 해역을 우리가 흔히 강화갯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 갯벌이 람사르 습지로 지정이 되고 이 갯벌을 보호해야 된다고 많은 환경단체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똑같이 개발에 의해서 갯벌이 황폐화되고 많은 생명들이나 어종들이 점차점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들에 대한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지켜내야 된다는 메시지를 담으려고 촬영을 했는데 여기 앞에 지나가는 이 배가 어떠냐면 이 구도에서 여기 아래쪽은 상당히 허전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비어있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항공 촬영을 하면서 배가 지나가는, 이건 연출한 건 아니겠죠. 배가 지나가는 걸 기다렸다가 적정하게 포지셔닝이 됐을 때 셔터를 눌러서 촬영하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의 메시지는 그런 메시지를 담으려고 항공 촬영을 하면서 셔터를 누르는 사진이고요. 마지막 하나만 보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어떻게 찍었을까요? 아래쪽은 어디죠? 인천국제공항이죠. 그리고 왼쪽에 있는 날개는요? 합성한 것일까요? 네, 그럴 것 같은데. 네, 합성하지 않았고 저널리즘 영역에서 제가 포토 저널리스트라는 이름으로 촬영을 하는데 저널리즘 영역에서 소위 다큐멘터리, 사진을 기록하는 입장에서는 합성이나 왜곡은 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면 이 사진을 어떻게 찍어야 할까요? 비행기 안에. 네, 비행기를 타고 여객기 안에서 창밖을 통해서 촬영을 하고 그리고 이 사진의 메시지는 인천공항이 세계 연속 9번인가 10번 동안 1위 공항으로 계속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 위상을 그리고 또 새로운 앞으로의 10년을 향해 간다는 그런 메시지를 담기 위해서 제가 진짜로 여객기를 타고 올라가서 창밖으로 촬영한 사진이에요.
때로는 촬영자가 생각하고 표현하려고 하는 것들이 돈이 많이 들어갈 때가 있고 또 그것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노력을 통해서 다른 사람하고 다른 차별적인 사진들을 만들어냈을 때 그 사진의 가치가 훨씬 더 증폭이 되고 또 설득력이 강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이 사진은 수없이 많은 영역에서 사진을 사용하게 됐어요. 인천공항을 알리는 데도 쓰이고 화보작업에도 쓰이고 책 칼럼에도 쓰고 있는데 그런 메시지를 갖고 있다. 제가 오늘 가기 전에 몇 개의 사진을 보여드린 것은 여러분들이 홍보하고 알리고 뭔가 의도를 전달하기 위해서 사진 작업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팁핑을 드리기 위해서 몇 개의 사진을 보여드렸고 거기에 메시지를 어떻게 담으려고 했는지를 말씀드립니다. 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 여기 앞에 있는 재미있는 사진의 역사나 기초 이론, 기술적인 이해나 폰카 기능과 활용에 대해서 쭉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훑어봤었고요. 오늘은 실질적으로 여러분하고 함께 외부에 나가서 짧게 촬영한 것들을 리뷰해서 보고 그것에 어떤 TP 또는 여러분한테 티칭해야 될 부분들을 체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오늘 수업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리뷰하고 후보 정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카메라에 여러 가지 선택적인 요소들이 있었죠. 자,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폰으로 다 들어가시고 거기에 사진 기능으로 쭉 들어가서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아래쪽에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촬영 기법들이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선택해서 다양하게 촬영할 수 있다는 말씀을 다 드렸어요. 그렇죠? 거기까지 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싱글 테이크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뭐 수십하지 않더라도 일단 여러분들이 싱글 테이크 찍어보면 동영상도 찍을 수 있고 스틸 사진도 찍을 수 있고 가장 이상적인 것들 그 중에 하나를 사용할 수 있겠다라고 여러분들 말씀드렸고요. 라이브 포커스나 어포커스 또는 인물 사진 이 기능을 상당히 많이 쓰게 되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촬영하는 대상이 인물이 많기 때문인데요. 친구들하고 여행을 가거나 집에 누가 생일을 맞았거나 아니면 모임을 가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은 일단 찍어오죠. 뭘 먹으러 갔다? 일단 찍어오죠. 인증샷. 거기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사진 기법인데 일단 여러분들이 필드에 나갔을 때 눈이 오고 있는 이 장면에서 이 아웃포커싱 기능을 활용해서 촬영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내가 촬영할 건지 머릿속에 한번 연상해 보시고 자, 지금 이 사진은 김구라 씨인데 인천시에서 발행하는 공몽이 인천에 지난 후에 나갔던 인터뷰예요.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김구라는 어떤가요? 하느님이 생각하고 있는 김구라 씨는 어때요? 약간 독설가 그리고 약간 찡그린 인상 그리고 방송에 나올 때는 뭔가 약간 좀 다른 사람이 핀잔을 주거나 억지 주장을 하고 이런 좀 이미지가 강하죠. 근데 제가 이 사람을 인터뷰하고 촬영을 할 때는 그런 방송이나 꾸며진 그런 김구라의 모습이 아니라 그런 것을 다 빼고 그냥 순수하게 인간 김구라의 모습은 어떤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사진을 촬영을 했는데 이 사진을 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김구라 같지가 않고 김구라 씨의 표정이 저렇게 좋은 건 처음 봤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왜? 제가 그렇게 찍어보려고 그랬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김구라의 표정을 통해서 김구라는 원래 따뜻한 사람이고 편안한 사람이고 좀 훈훈한 사람이고 뭐 이런 느낌을 전달하고 싶어서 촬영을 했습니다.
결국은 촬영하는 사람은 그 대상 피사체를 볼 때 셔터를 누르기 전에 내가 이 사람의 어떤 모습을 끌어낼 건지 또 그것을 어떻게 전달할 건지는 항상 머리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누르는 게 아니죠. 자, 선생님 제가 이제 오늘 4번째 됐나요? 항상 앞자리에 오셔가지고 열심히 하는 안경을 끼시고 매사에 열심히 하시고 궁금한 건 항상 물어보시고 그랬어요. 그럼 제가 선생님을 담으려고 할 때는 어떤 부분을 선생님의 대표적인 사진으로 담을까라고 고민을 하게 되겠죠. 그럼 저는 선생님에 대해서 우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폰 이런 것들을 선생님도 똑같이 갖고 이 기능을 활용해야 되는데 사실은 연세가 드셔서 누구보다도 조금 더디거나 이해하시는 게 힘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보다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작품을 아웃풋을 내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저는 선생님이 폰을 보고 열심히 공부하고 또 이해하려고 하는 모습들의 눈빛, 표정을 살려내려고 하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선생님 지금 누구보다도 열심히 수업을 들으시고 또 여기에서 촬영이나 기록까지 해서 뭔가 아웃풋을 내서 우리하고 공유하려고 마지막에 그렇게 항상 노력을 해오셨죠. 그럼 내가 선생님을 촬영할 때는 어떤 모습으로 촬영하려고 생각을 하냐면 결국은 카메라를 들고 무언가를 탐독하고 열심히 촬영하는 모습을 찍으려고 할 거란 말이죠.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대상을 찍을 때는 그 사람의 무엇을 대상에 무엇을 끄집어낼 건지를 항상 고민하고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사진을 만들어내고 아웃풋을 만들어냈다라는 부분을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사진 어떻게 찍었어요? 그러면 잘 모르겠어요. 셔터를 눌렀는데 대충 나왔어요. 그런 건 없겠죠. 자, 라이브 포커스의 아웃포커스나 인물 사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 사진 기능에서 보면 편집 중이신가요? 아직? 이렇게 3개 나무 하나, 나무 2그룹, 나무 3그룹 나무 한 그룹 때는 마모내기는 2그룹 때는 표준계에 가깝고 3개일 때는 와이드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인물은 이 3개 중에 어떤 기능을 나무 한 그룹 가능하면 당겨서 촬영하는 게 좋다. 그 이유는 피사체에 접근하게 되고 앞뒤를 많이 흐릴 수 있는 요소가 마원에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플러스 알파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라이브 포커스나 또는 인물 사진 기능에 놓고 찍으면 그 효과가 극대화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걸 사진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나무가 하나일 때는 마원이잖아요. 똑같은 여기 능곡동인데 능곡동의 가장 넓은 영역을 촬영한 사진과 또 그것을 당겨서 찍었을 때 모습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특정 부분을 강조할 때는 당연히 마원을 쓰는 거고 노멀하게 우리 시각, 인간이 보는 시각으로 노멀하게 스탠다드하게 촬영을 할 경우에 표준계를 쓴다. 거의 스탠다드 렌즈, 표준 렌즈를 쓴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시각보다 훨씬 넓은 영역의 세계를 담을 때는 감각 렌즈, 와이드 렌즈를 쓴다. 요거를 말씀드리려고 제가 선택한 겁니다. 자, 동영상은 편집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서 저보다 지금 더 잘 만드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저도 계속해서 잘 만들 수 있도록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작품을 팀장이 이렇게 만드는 아웃풋은 어떻게 공개를 하기도 하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일단은 공개를 예정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번 과정이 끝나고 나면 선생님들이 풀어주시는 게 아니라 지금 간단한 영상을 계속 공유하시면서 저희 유튜브 채널에 조금씩 초청해 놓고서 하거든요. 동영상 촬영과 관련해서는 우리 김선희 감독이 그 부분까지 전달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손으로 카메라를 잡고 촬영을 할 때
자, 폰입니다. 폰카를 여러분들이 들고 카메라 기능을 눌렀을 때 망원과 표준과 광각계가 있는데 어쨌든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촬영을 할 때 가능하면 흔들리지 않는 포지션을 해야 되는데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습니다. 지금 트라이포드라는 것도 있고 짐볼이라는 거에서 모노포드처럼 되어 있는데 카메라를 거치하면 떨림이 없이 촬영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어쨌든 그런 많은 기능을 가진 부수적인 도구들, 액세서리를 쓰지 말고 이 포즈를 그냥 여러분들이 바로 촬영을 했을 때 흔들리지 않는 화지법을 잠깐 말씀드릴 테니까 집중해 보세요. 이렇게 손이 떨어져 있을 때가 촬영할 때 흔들림이 있을까요? 붙이는 것이 흔들림이 덜할까요? 붙일 때가 덜할까요? 얘기하는 속에 답이 있죠. 붙이는 것이 덜하겠죠. 그러면 촬영을 할 때 기본적인 자세는 렌즈가 이 위에 있으니까 손을 이렇게 하게 되면 렌즈를 가리게 되는 경우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죠. 특히 와이드 렌즈 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 올리지 말고 아래쪽에 이렇게 잡아주세요. 왜? 셔터는 오른쪽에 있으니까. 반대로 옆으로 세워서 찍을 때는 이렇게 잡으면 렌즈에 손이 가지 않고 여기에 셔터를 바로 누를 수 있으니까 이렇게 가지 않는다. 날개는 붙인다. 그죠? 쉽죠? 근데 여러분들은 뭐 어떤 사람은 나 잘 찍는다고 그냥 이렇게 뭐 셔터를 막 누리고 그러는데 백업 받아가지고 모니터로 보면 다 흔들리고 있구나. 초점이 안 맞는 거 많이 있어요. 그러시지 말고 그래도 우리는 배웠으니까 과정을 이수했으니까 모든 촬영할 때 내 몸을 트라이포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훨씬 더 초점이 흐트러지지 않은 사진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자, 한 번씩 해보세요. 그대로 들어서 카메라 기능이 없고, 자, 지금 어두운 상태로 소위 피사계가 노출이 좀 부족한 이런 상태란 말이죠.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화지법이 정하지 않게 셔터를 막 누르게 되면 좀 거칠거나 흔들리는 사진을 얻게 되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고정을 하시고요. 특히 내가 촬영해야 될 피사체에 터치해서 포커싱을 한 번 더 명확하게 찍어주게 되면 내가 원하는 대상을 선명하게 초점이 나가지 않은 상태로 담을 수 있게 됩니다. 자, 한번 시도해 보시죠. 저를 찍는 건 상관없으니까 마음대로 한번 찍어볼게요. 저는 선생님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어디서 연속 촬영을 지금 기능을 누가 누르신 것 같은데 선생님은 자, 연속 촬영하면 20컷씩, 30컷씩 막 시키는 거 아시죠? 그렇게 기능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흔들리지 않는 촬영을 할 수 있는데 동영상도 마찬가지예요. 동영상은 통상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나무 두 개, 옆에 있는 거는 나무 세 그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나무 두 그루는 조금 더 가까운 표준계를 찍고 나무 세 그루는 조금 더 와이드하게 찍게 되는 거죠. 뭐 이건 기본인데, 자, 그러면 똑같이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대상을 향해서 찍을 때도 제가 말씀드린 화지법과 동일하게 촬영하게 됩니다. 물론 이 방법은 소위 아이 투 아이, 아이 레벨이라고 하는 눈 대 눈으로 촬영할 때 가장 이상적인 거고, 부감, 소위 위에서 찍는 거나 아래에 찍을 때는 몸을 다 움직여서 촬영을 해야 되겠는데, 일단은 아이 레벨로 여러분들이 지금 수업을 받고 있는 장면을 제가 동영상으로 쭉 훑어서 촬영해 보겠습니다. 움직일 때 이 움직임에 따라서 카메라도 흔들리게 되니까 가능하면 모니터를 보면서 흔들리지 않도록 쭉 감아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좌우로 카메라를 움직일 때는 빠른 속도로 움직이게 되면 마치 카메라가 흔들리고 대상이 초점이 안 맞고 그냥 흐려지는 블록 효과처럼 나타나기 때문에 천천히 움직이게 됩니다. 예, 이런 식으로 샷 하나씩을 만들어내면 되겠죠. 기본적인 건데,
짐볼을 활용해서 흔들리지 않고 촬영하는 것은 짐볼이 달린 장치를 활용하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몸으로 짐볼 역할을 해야 되면 지금처럼 화질법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익히면 됩니다. 감도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카메라에 감도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떻게 간다 그랬죠? 프로 기능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제일 왼쪽 아래에 있는 ISO, 여기 보시면 이렇게 뜨게 되죠. ISO 감도, 그 다음에 셔터 스피드와 조리개를 운영할 수 있는 장치, 플러스 마이너스 노출 보정 장치, 그리고 셔터 스피드를 조정할 수 있는 장치, 그 다음에 오토포커싱을 조정할 수 있는 장치, 이거는 뭐예요? 대부분 그렇게 장치들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 우리가 주목할 건 감도 조절 장치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어두운 상태에서 지금 내가 눈으로 보는 것보다 좀 더 밝게 촬영을 하고 싶을 때 이 감도를 누르고 아래에 있는 감도 조절 장치를 움직이게 되면 밝거나 어둡게 촬영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렸죠. 한번 시도해 보세요. 간단하죠? 다 되셨나요? 네. 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여기를 좀 더 밝게 촬영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저도 좀 밝게 세팅을 하고 와이드로 해서 여러분들 수업 장면을 그대로 촬영해요. 네, 이렇게 되면 간단하게 감도를 활용해서 밝기 조절을 할 수 있는 것을 촬영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언제 촬영을 해야만 된다? 언제 촬영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처럼 공연장. 공연장은 어두운 밤에 밖에서 야외 공연을 하는 경우도 있고 실내에서 어두운 상태에서 공연을 할 수도 있는데, 물론 공연장 촬영은 그쪽에서 촬영을 허락할 경우에만 하는 겁니다. 특히 좀 유명한 사람들이나 아이돌 공연이 진행이 될 때는 절대로 촬영을 못하게 하죠. 그것이 유출됐을 때 아까 저작권 문제나 개인의 초상권이라고 얘기해주는 정확하게는 명예훼손이에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촬영을 못하게 되는데 그것이 허락됐을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마술쇼를 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담을 때도 감도 조절을 피하셔가지고 내가 이 불을 강하게 표현할 것인지 아니면 사람의 표정을 더 밝게 나타낼 것인지, 그리고 불은 좀 죽일 것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시각적으로 확인하면서 촬영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김성환이라는 사람이 여기에서 지금 빔 프로젝트의 빛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 얼굴 보이시죠? 여기에 노출을 맞추는 것이 제가 강의하고 있는 김성환을 촬영하기에 적합할까요? 아니면 이 환하게 빛나는 얼굴 외에 다른 부분을 더 밝게 하는 것이 이 강의의 느낌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될까요? 표정이 나와야 되겠죠. 빛을 밟고 있는. 그러면 이걸 여러분들이 그냥 스마트폰으로 자동 기능을 놓고 찍었을 때는 어떻게 되죠? 노멀하게 환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린 감도를 활용한 소위 조절 레버를 움직여서 촬영을 했을 때 김성환의 얼굴을 선명하게, 그 다음에 표정이 나올 수 있게 하게 된다면 주인은 아주 어둡게 표현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저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담기 위해서는 와이드가 아니라 망원을 이용하고 조금 더 필요하다면 손으로 줌밍을 해서 제 얼굴이나 몸을 좀 더 가까이 당겨서 찍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대신에 저는 반대로 여러분들을 촬영하는데 여기 앞에 빔 프로의 빛이 강하기 때문에 이 빛을 활용해서 강의실의 모습을 조금 더 샤프하게, 그러니까 차가우면서도 그러나 여러분들이 강의 받는 장면을 소위 약간 하레이션이, 그러니까 이 빔 프로 빛을 여기에 투영돼서 궤적이 남아서 그 이미지가 어떤 그 차갑지만
강의 현장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촬영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저랑 촬영해 보겠습니다. 제가 찍는 부분하고 여러분들 찍는 부분의 차이를 한번 볼게요. 물론 프로로 가셔야 되는 거 프로 기능에서 조절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자, 제가 한 건 찍었습니다. 여러분들 사진 촬영한 걸 한 번씩 리뷰해서 보겠습니다. 엘리베이터로 들어가서. 저를 한 번씩 보여주세요. 사진은 어떻게 촬영했는지 보겠습니다. 제가 얼마 나왔나요? 촬영 안 하는 거? 온도 조절하는 거 보세요. 이거 보시면 촬영 아래로 더보기로 들어가서 프로그램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초점을 맞추는 방법. 동영상으로 보시나요? 아니죠? 사진이죠? 요거를 가운데로 넣으시지 말고 빼놓으시고요. 포커싱이 될 수 있도록 누르셔야 돼요. 요거 지금 안 눌러주는 거죠? 이마에 마스크가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상의 밝기를 임의로 조정할 수 있게 되죠. 근데 이거를 자동 기능에 넣게 되면 그냥 환하게 나오는. 물론 폰카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 아이폰은 조금 더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좀 뭐라 그럴까 갬성이 있게 묻어나오는 그런 사진이 됩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절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컬러톤을 또는 밝기를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이 팁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그 옆에 있는 셔터 조리개 활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이론은 제가 지난번에 다 말씀드렸죠. 셔터 조리개. 똑같이 프로 기능에서 감도 옆에 있는 셔터와 조리개 표시되어 있는 부분으로 요거예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자, 이거를 들어가서 움직이게 되시면 어때요? 셔터 스피드를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게 돼요. 그렇죠? 감도를 고정적으로 놓고 부가적으로 셔터 스피드까지 내가 임의대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여기에서 지금 아래쪽에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셔터 스피드인데, 자, 이 셔터 스피드를 60분의 1초 또는 30분의 1초 아니면 500분의 1초, 제 카메라인 경우에는 24,000분의 1초까지 조정하게 되어 있고, 가장 느린 셔터는 15초 동안 열 수 있게 되어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 카메라는 카메라 사양에 따라서 이것이 조금씩 다 다르다. 자기 카메라는 최대한 셔터 스피드는 몇 분의 1초가 나오고, 최소 어느 정도의 시간까지 열 수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보이질 않는데 이렇게 하면? 네. 그래서 여기 있는 아이디 여기 아예 우리가 알아서 해줄 때는 너희는 플러그인을 생각하지도 말아야 되는데. 쓰시긴 한데 수업만 그냥 작품 움직이시면서 조절이 되죠. 결국은 감도라는 장치, ISO (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이라고 하는 국제공업 규격에 정해져 있는 감도 조절 장치와 이 셔터와 조리개, 특히 셔터 스피드를 운영해서 조리개가 부가적으로 움직여서 소위 셔터 우선식 개념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은 빛도 조절할 수 있고 거칠기도 조절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능을 활용해서 이 강의실의 분위기를 어둡게 만들 수도 있고 환하게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요거만 아시면 촬영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저랑 잠깐 나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필드에서 직접 촬영해야 될 이 5가지의 미션을 쭉 나열해드리고 저랑 함께 나가서 촬영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느린 셔터 스피드로 빠른 피사체 촬영하는데, 이거 제가 사진 여러 개를 보여드리면서 뒤가 이렇게 흐려지는 현상들, 그렇죠? 흐르듯이. 이거 블러 현상이라고 하는데, BS가 지금 눈이 막 내리고 있는데 이 눈이 내리는 부분을 블러로 처리해서 눈발이 이렇게 흐르듯이 이렇게 촬영할 수는 없을까 생각할 수 있겠죠. 한번 나가서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셔터 스피드를 어떻게 느리게 해야겠죠. 근데 눈발이 약하면 좀 어려운데 눈이 많이 내릴 경우에 충분히 이 부분은 활용할 수 있겠다. 만약에 눈이 떨어지는 부분 외에 좀 눈이 좀 적게 내려서 그래도 뭔가 연출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겠죠? 눈이 많이 쌓여있는 나무를 바로 이렇게 툭 치시면 눈이 후두둑 떨어질 때 여러분들이 그걸 누르면 효과를 확인할 수 있을 거다. 그럼 비슷한 방법으로 해보시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빠른 셔터 스피드로 빠른 피사체를 촬영하는 방법이다. 제가 피사체를 촬영할 때 빠른 셔터 스피드로 촬영하게 되면 왕치로 칠 때 또는 차가 빨리 지나갈 때 정지 상태를 표현하는 것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빠른 셔터 스피드를 운영해야 되겠죠. 사실 폰 카메라는 자동적으로 거의 자동 기능으로 나왔을 때 빠른 셔터 스피드를 운영하게 설정이 거의 돼 있어요. 그 이유는 피사체를 선명하게 잡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의도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카메라를 세팅해서 소위 셔터 스피드를 운영해서 이 부분을 촬영할 수 있는지 한번 필드에 나가서 체크해 볼 겁니다.
움직이는 피사체를 찍어야 되기 때문에 역시 내리는 눈을 느린 셔터 스피드와 빠른 셔터 스피드로 찍어보면 됩니다. 그렇죠? 세 번째는 아웃포커싱. 이거는 여러분들이 수없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이 사람이든 피사체가 아니면 꽃이든 뭔가 클로즈업해서 소위 가까이 가서 내가 원하는 피사체만 선명하게 찍고 앞뒤를 다 흐리려고 하는 표현을 시도하려고 한다. 이럴 때 인물사진 기능이나 라이브 포커스 기능이나 아웃포커스 기능을 활용하면 된다. 자, 여러분들이 나가게 되면 그런 것들이 눈에 막 보일 거예요, 지금. 눈을 머금고 있는 나무 또는 꽃은 지금 없겠지만 어쨌든 정원이나 앞에 나간 화단 또는 나무, 가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클로즈업해서 담아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웃포커싱의 반대는 펜포커싱입니다. 펜포커싱은 아웃포커싱은 앞뒤를 흐리는 효과를 극대화하는 거라면 펜포커싱은 앞뒤를 선명하게 나와야 되니까 지금처럼 눈이 많이 나와 있는 풍경을 찍을 때는 와이드 렌즈를 사용하고 그리고 어떻게 셔터 스피드는 조리개를 조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 조리개에 맞게 셔터 스피드가 움직여야 되는 문제가 생기겠죠. 사실은 기계적인 장치가 아날로그적인 장치를 통해 가지고 구현하면 가장 빠른데 여러분들은 지금 폰카로 운영을 해야 되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그냥 와이드 렌즈 숲 3개로 되어 있는 거 놓고 풍경을 담으면 된다. 그리고 가능하시면 프로 기능에서 셔터 스피드를 운영하면 좋겠지만 또는 조리개를 운영하면 좋겠지만 그게 잘 구현이 안 되실 거예요. 그게 폰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한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와이드로 놓고 그냥 사진 기능에서 프로로 들어가지 말고 셔터를 누르시면 거의 펜포커싱이 됩니다. 그렇게 찍으시고요. 마지막 패닝 효과. 이거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실내에서 좀 해보니까 좀 어려워서 나가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춥기는 하지만 한번 시도를 해서 같이 한번 찍어보고 그래서 10분 안에 빨리 찍고 이걸 여러분들이 리뷰해가지고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옷을 따뜻하게 입으시고요. 화장실 가실 분 가시고요. 그리고 함께 다 나가겠습니다. 감도를 줄인다, 낮춘다, 높인다. 판단해 보시고 움직이시면 되겠죠. 감도 조절을 해서 적정 높이를 맞추셔야 됩니다. 찍어도 되겠어요. 자, 이것 해볼게요. 한 번 더 할게요. 아우, 눈 다 맞았다. 흥망이다. 아웃포커싱 기능으로 촬영해서 시도를 해보셨죠? 그걸 저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안에 로비에 있던 트리도 그렇게 찍으시면 아주 좋은 사진을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요건 지금 펜포커싱입니다. 트리 찍으시면 그렇죠. 효과가 좋죠. 아웃포커싱이 잘 되네요. 그 기능. 요거는 아주 분명하게 잘 드러났죠. 뒤는 안 내려지고 그러니까 피사체는 더욱 선명하고 강조되고 앞뒤는 흐려져서 피사체를 더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인물이라든가 특히 이렇게 구체적으로 피사체를 묘사할 때는 이 기능을 쓰시면 됩니다. 그 라이브 저거로 찍으시면 요거는 말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포커싱을 시도하셨는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선생님은 싱글 테이프 도로 그려서 인물 달리기 그렇죠? 이렇게 주시고 여기서 그거 테스트 해보세요. 요거 있는 거 요거를 이렇게 요거만 쓰면 그렇죠? 요렇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해하셨죠? 다?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알고 가셔야 그때 필요한 효과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느린 셔터, 빠른 셔터, 그 다음에 아웃포커싱과 펜포커싱. 펜닝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눈이 있어서 여러분들 뛰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거는 어떤 기법인지만 제가 사진으로 보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폰의 기능이 우리가 원하는 그 광학 렌즈의 기능처럼 그렇게 원활하게 작동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기법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체득하고 또 여러분들이 프로페셔널하게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그 기능을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은 결국은 라이브 포커스나 아웃 포커싱, 그 다음에 그 반대로 여러분들이 빠른 셔터를 꼭 필요로 해서 운영할 때 프로 기능을 들어가서 활용하는 것, 그 다음에 감도를 조정해서 어둡고 밝음을 조정하는 것, 이 정도는 쉽게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폰은 너무나 많은 그 다양한 기능을 내재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걸 다 알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필수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이 모르면 이 폰 자체를 자동으로 놓고 촬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익혀주셔야 되고요. 자, 지금 사진을 한 컷씩 보면서 제가 리뷰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진을 보시게 되면 느린 셔터 스피드로 촬영을 했을 텐데 제가 의도적으로 펜타포드 락 페스티벌에 가서 거기에서 열정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을 촬영을 시도했는데 이 피사체는 약간 흔들려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흔들림을 저는 약간 의도적으로 일부러 피사체가 선명하지 않게 흔들리도록 표현을 한 겁니다. 소위 블러 효과를 시도했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 그렇죠. 팀장님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이 프레임 안에 갇혀져 있는 사진 한 컷이지만 이 사진 안에 피사체가 움직이고 그것도 열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이 사진을 통해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 촬영자는 그것을 머리에 두고 이 피사체에 집중하면서 계속 저와 같은 모습을 담게 되는 거죠. 이럴 때 셔터 스피드는 어느 정도로 운영이 되냐면 30분의 1초나 20분의 1초 정도로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상당히 빨리 움직이거든요, 저 사람이. 근데 계속 따라다니면서 셔터를 눌러보는 거죠. 물론 대상자에게 허락을 구한 상태에서 촬영합니다. 자, 반대로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공중부양 촬영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셔터 스피드를 운영하지 않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진 기능에서 자동으로 셔터를 누르면 거의 빠른 셔터 스피드로 여러분들 카메라는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정지 상태를 담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얘가 알아서 와이드로 그리고 자동 모드로 여러분들이 셔터만 누르게 되는구나라고 인지하는 순간 얘는 빠른 셔터를 구동하게 돼 있어요. 왜? 포커싱을 정확하게 잡아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폰 카메라에서는 고민할 거 없이 여러분들이 프로 기능을 활용할 필요 없이 일반 사진 기능에 놓고 나무 3개의 와이드 렌즈로 놓고 피사체에 가장 가까이 가서 셔터를 누르면 공중부양 사진을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많이 해보셨죠? 그런데 이 공중부양 사진을 촬영할 때 여러분들이 피사체보다 낮은 각도로 로우 앵글로 촬영을 하게 되면 피사체가 더욱더 높이 뛰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여기는 어디에? 서울의 폭우인데요. 저기 월곡폭우인데 월곡폭우에 거의 폭우 위로 이 세 친구들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 있는 느낌을 받게 되잖아요. 네. 이거는 제가 의도적으로 앵글을 낮춰서 로우 앵글로 촬영했기 때문에 이런 장면들은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거나 사람들하고 함께 무언가를 하고 시도하려고 할 때 인증샷으로 많이 담게 되는데 보시고요. 자, 이것은 사실은 라이브 포커스 흐리기의 기법이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폰카로 이런 촬영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건 아시안 게임 때 제가 촬영하는데 망원 렌즈를 씁니다. 300mm 망원 렌즈 이상을 쓰고요. 그랬을 때 망원 렌즈는 멀리 있는 걸 당기는 기능도 있지만 앞뒤를 흐리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동적으로 앞에 있는 포커싱이 되어 있는 우리 한국 선수만 정확하게 포커싱이 되고 뒤에 있는 부분이 흐려지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게 했어요. 역시 조리개를 통해서 이런 효과를 나타낸다는 여러 번 제가 여러분한테 강조를 했습니다. 자, 여기는 성도 국제도시에 있는 센트럴 파크인데 앞뒤가 다 선명하게 여기 움직이는 포트, 풍경, 멀리 있는 동부가 트레이드 타워까지 전부 다 선명하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을 또 한 번 강조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폰카로 촬영할 때는 그냥 사진 기능이 없고 나무 3개, 와이드 렌즈로 촬영하면 아주 선명하게 잘 나온다. 의도적으로 내가 프로그램으로 들어가서 셔터키를 운영해서 조이개를 조이는 방법을 한번 해보겠다 할 때 여러분들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폰카는 거기까지 적응해서 촬영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냥 티핑으로 사진 기능으로 자동 기능으로 찍으라고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펜포커싱은 내가 있는 이 앞쪽에서부터 저 멀리 뒤에까지 모두가 다 선명하게 나와야 되는 이거는 바로 조리개를 조여줌으로써 가능하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역시 이 기능에 해당이 됩니다. 자, 패닝 효과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어느 선생님이죠? 오늘 안 나오셨는데 그분을 앞에 나오고 제가 뛰게 해가지고 쫓아가면서 촬영을 했었어요. 여러분한테 역시 이 달리는 선수들을 카메라가 따라가면서 촬영했을 때 포커싱을 맞추고 카메라가 따라간 사람은 어느 정도 선명하게 초점이 맞지만 그 외에 속도가 다른 피사체는 흐려지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가장 기본적인 폰카의 기능을 이제 습득을 하시고 아까 동영상 편집과 동일하게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이 그냥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직접 하나씩 체크해보고 많이 해보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이 소위 기능을 운영할 수 있을 때야 여러분 것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그냥 집에서 아이들 또는 뭐 친구들 그리고 친한 사람들하고 어떤 모임이나 행사나 갔을 때 이 기능을 머릿속에 두고 생각하시면서 다 한 번씩 눌러보라는 거죠. 자동으로 절대 찍으지 마시고 집에서 우리 생일 파티 할 때 케이크 찍을 때 왜 이렇게 밝게 나오는 거야? 촛불만 좀 이쁘게 밝게 나오고 주변이 좀 어두워야 되지 않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아이폰은 좀 잘 나와요. 근데 지금 안드로이드 삼성폰 같은 경우에는 너무 밝게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불이 환하게 나오고 주변도 밝게 나와서 내가 원하는 그런 사진을 못 얻게 될 때 어떻게 해야? 프로그램을 들어가서 감도를 조절하고 셔터 스피드를 조정해서 내가 원하는 만들어낸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홍보 기획자로서의 촬영도 있지만 생태 환경 촬영에서 기본적인 스킬 몇 개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알고 가셔야 될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티핑으로 정리한 게 있습니다. 우선 피사체와 눈높이 맞추기. 이건 왜 그런가 하면 가장 설명적이고 친절한 그런 사진의 소위 각도, 촬영하는 각도가 바로 아이레벨이라고 해요. 자, 제가 선생님을 찍을 때 위에서 찍는 거 있고 아래에서 찍는 거 있고 눈높이를 맞춰서 찍는 거 있는데
있는데 지난번에 김성일 감독의 강의 내용을 머릿속에 넣어보세요. 로우 앵글로 촬영을 했을 때는 피사체가 위대해 보이고 커 보이죠. 위에서 내리 찍을 때는 낮아 보이죠. 그러나 눈높이를 같이 했을 때는 편안해 보이죠. 사실은 이 로우 앵글, 낮춰서 위로 보면서 촬영을 하는 기법을 가장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한 독재자가 있습니다. 누구였죠? 히틀러였습니다. 히틀러의 키는 저보다도 훨씬 작은 60cm, 1m 60이 안 되는 키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59 정도네. 선생님 알고 계신데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이 옆에 있으면 항상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네, 카메라의 앵글은 또는 동영상을 찍는 영화 필름도 많이 찍었는데 당시에 전부 로우 앵글로 찍고 그리고 히틀러는 항상 앞에 있습니다. 그럼 뒤에 있는 사람은 키가 아무리 커도 더 멀리 있고 키가 작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영상에서 히틀러는 절대 작아 보이지 않습니다. 위대하게 보이고 커 보이죠. 바로 그게 로우 앵글이에요. 피사체와 눈높이 맞추기는 여러분들이 생태 환경에서 어린이하고 동행할 때도 있고 또 생태 환경 전문가들과 동행할 때도 있고 뭐 기타 여러분들과 함께 촬영할 기회가 많이 있고 또 동행해서 현장에 갈 기회가 있을 텐데 이럴 때는 조금 친절하게 그리고 편안한 촬영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좋다.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작다고 위에서 내리 찍으면 아이들이 더 작아 보여요. 표정이 잘 안 살게 되고 그렇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좀 친절하게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앵글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 눈을 보고 촬영. 친절하죠. 촬영이. 그런데 선생님들 보면 아이들 막 모아놓고 여기 막 하고 아이들은 요만한데 위에서 이렇게 막 내리 찍는다고요. 이쁜 사진이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피사체의 눈높이를 맞추면 시각적으로 편안한 사진을 만들어낸다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대상의 특징적인 것을 찾아서 촬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도 그런 과오를 많이 범합니다. 촬영 현장에서. 근데 기록 사진에서는 좀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여기 선생님들이 지금 강의한 이 강의실 안을 표현하려고 할 때 욕심을 내게 되면 여기 있는 스크린부터 여기 우리 선생님이 세우는 카메라 여기 계신 8분을 전부 다 담으려고 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한 번에 설명은 되겠죠. 강의실의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나오는데 그런 설명적인 요소는 있겠지만 사진은 어때요? 되게 노멀하고 무미건조하게 되죠.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선생님을 클로즈업하고 선생님이 열심히 강의를 듣고 적는 모습을 제가 이만큼 클로즈업해서 따가지고 사진을 만들어내면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입장은 어떨까요? 이 강의실 안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한 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강의실의 분위기를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굳이 다 설명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제가 여기 선생님이 카메라를 앞에다 놓고 선생님이 열심히 편집하는 장면 요 한 컷만 담아도 이 강의의 분위기나 상황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실 이렇게 하면 돼요. 전경도 찍고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클로즈업도 하고 표정도 담아내고 다양하게 시도를 하면 되는데 그러나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그러면 전경보다는 표정이 나온 것이 더 좋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것을 담아내려고 하면 오히려 독이 된다는 거고 망원 렌즈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먼 패턴을 찍고 또 주변을 흐려서 디테일한 것을 표현하기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폰카로 찍을 때 어떻게? 나무 하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대한 피사체에 접근해서 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되고 나무 하나가 아니라 나무 3개를 할 때는 와이드 렌즈를 쓰게 되거든요. 그러면 더 넓은 영역을 촬영하게 되니까 어떻게? 피사체에 더 접근할 수 있게 되는 방법이 돼요. 제가 아까 앞전에 김성환의 사진이 꿈꾸는 세상의 칼럼 중에서 보여드렸던 사진 기억하시면 상갱이의 사진 기억하죠? 23mm 와이드 렌즈로 찍었어요. 왜?
피사체를 더 가까이 보이게 하고 디테일하게 묘사해서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그런 겁니다. 세 번째는 골든 나이트와 사랑을 잡아라 부분인데 우리 선생님 아실 것 같은데 지금 편집에 여쭈기 골든 나이트는 어떤 거죠? 여러분들 저녁에 또는 아침에 해가 막 떠오르고 난 다음에 빛이 강하게 들어올 때 색상의 느낌이 어때요? 색깔의 느낌, 빛의 색깔의 느낌. 블루나 레드가 강하게 느껴지지 않던가요? 또 해가 지기 전에 지금 겨울에도 그래요. 해가 강렬하게 우리를 비추거나 사물을 비칠 때 어때요? 레드톤이 상당히 강하게 느껴집니다. 붉은 기운이 색온도가 소위 낮기 때문인데 그 빛을 받은 피사체를 촬영하면요 컨트라스트가 상당히 강하고 색이 되게 이쁘게 나오거든요. 그 시간대를 우리가 소위 골든 나이트 시간대라고 해요. 그래서 촬영하는 사람들은 그 시간만 찾아서 촬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낮에는 위에서 해가 내리쬐잖아요. 평범해요. 그러나 그 시간대를 찾아서 사각을 이용했을 때는 컨트라스트도 강하고 입체감도 있는 사진을 얻을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촬영을 합니다. 특히 사진 작가들이 그런 시간대를 많이 이용하죠. 그래서 컨트라스트도 강하지만 색상도 아주 강한 사진을 얻게 됩니다. 사방은 그럼 뭔가요? 네? 사방. 아, 네. 지금 그 말씀 드리려고. 네. 우리 같이 있는데 골든 나이트 사방을 잡아라. 이게 왜 연관성이 있는가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해가 뜰 때는 어디서 뜨죠? 동쪽에서. 해가 질 때는 어떻게 되죠? 서쪽으로 뜨죠. 해가 쨍쨍할 때는 거의 위에 걸리겠죠. 소위 옆에서 비스듬하게 내려오는 광선을 사방이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여기 B 프로젝트에 섰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측면으로 씁니다. 그럼 제 얼굴은 어떻게 되죠? 이 빛을 받아서 여기는 환하게 나오고 이쪽은 어둡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김성환의 얼굴의 입체감이 강하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사방을 찍을 때 인물 사진은 우리가 정면각 또는 순각이라고 하면 빛을 정면으로 받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얼굴 입체감이 없어져요. 네, 코도 낮아 보이고 뭔가 볼륨감도 없어져요. 근데 약간 틀어서 측면에서 그리고 약간 사각을 사용했을 때는 입체감이 있어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셀카 찍을 때 어떻게 찍죠? 이유가 있는 거겠죠. 갸름해 보이고 입체감이 있어 보이고 그걸 아니까 다 이렇게 찍는 거예요. 물론 각도 문제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방을 잡는 것.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가 낮게 지는 이른 아침이나 늦은 오후에 황혼, 요 무렵이 가장 촬영하기 최적의 시간이다. 한번 활용해 보세요. 그리고 질감을 잘 드러내는 최적의 광선이 사방이다. 입체감과 질감. 질감은 외근감 똑같은 얘기인데 얼굴의 디테일한 부분에 사실 이제 이 사방 여러분들 조심해야 되는 게 질감이 강하게 드러나다 보니까 여드름, 흉터, 뭐 이거 잡지 이런 게 아주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후보정 작업을 해야 돼요. 지우는 작업을. 그 정도로 질감 표현이 뛰어나기 때문에 사람보다는 풍경이나 대상을 찍는데 훨씬 더 유리한 부분이 있어요. 자, 그렇게 사광과 골든 나이트 여러분들 활용해라는 말씀드리고, 네 번째는 꽃과 나무 등의 생태 사진은 대상의 특징을 잡아서 담는다. 이거 중복되는 얘기도 한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생태,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생태 이렇게 생각하면 뭐가 떠오르죠? 선생님 어떤 게 떠오르죠? 생명력. 생명력, 그렇고 생명력이고요. 또 뭐 우리 시흥을 치고는 갯벌 생태공원이 막 떠올라요. 또 살아서 꿈틀들이는 뭔가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 생태라는 말에. 그리고 생태 환경까지 접근하면 우리가 보호해야 될 곤충, 꽃, 벌, 나무 이런 것들이 다 떠오르잖아요. 총아가 우리가 그냥
생태 환경은 그런 생태가 가는데, 그러면 주제하고 부제가 분명히 구분되는 사진을 찍어야 되는 상황이 자꾸 생깁니다. 자, 선생님이 꽃이에요. 이 꽃에 뭐가 벌이 한 마리 쭉 가서 꽃의 스스로에 앉았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촬영할 때 이 꽃을 찍을 건지 그 꽃에 앉아있는 벌을 찍을 건지, 그럼 어느 것이 주제고 어느 것이 부주제인지 생각을 항상 하고 그런 상황이 항상 직면하게 된다. 생태환경 사진에서. 그런데 이걸 거꾸로 하면은 사진을 보면 왜 이거를 더 선명하게 아웃포커싱을 벌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주변을 흐리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주변을 선명하게 벌을 흐리게 해요. 그 사진은 못 쓰게 되죠. 나비를 찍었어요, 선생님이. 나비를 찍었는데 나비가 꽃에 이쁘게 앉아있는 모습을 찍기 위해서 나비한테 선명하게 초점을 맞출 건가요? 꽃 스스로에 선명하게 초점을 맞출 건가요? 나비를 선명하게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기본이죠. 자, 그 다음에는 어두운 배경을 만들어서 실루엣 촬영을 시도해보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자, 영화나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 머릿속에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실루엣의 대표적인 이미지가 뭐가 있을까요? 영화. 제가 좀 올드하다 보니 E.T. 보셨을 텐데, 커다란 다리, 그렇죠? 거기에 자전거를 타고 막 날아간 E.T의 모습은 어둡지만 실루엣으로 표현되어 있고, 환한 달 앞에 검은 물체가 지나가는 실루엣으로 표현이 됐을 때 어떻게 해요? 훨씬 더 효과가 극대화되고 피사체의 그림자만으로도 전달력이 강하게 되죠. 제가 사진 초기에 실루엣 사진의 유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나요? 사랑하는 사람의 옆모습을 앞에 밝은 촛불을 켜놓고 화가가 뒤에서 그 옆모습을 따라서 그려요. 그러면 옆모습에 눈, 코, 입부분을 이렇게 담을 수 있게 되는데, 그 모습만 봐도 이게 내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인지를 알 수 있게 되잖아요. 그게 실루엣 사진의 시작이고, 그 실루엣 사진은 실루엣 초상화부터 시작됐다고 제가 초기의 히스토리 부분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런 사진을 만들어 보기로 하면 거의 역광을 하려고 하는 거죠. 제가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빔 프로젝트 눈을 보면 여러분들 다 어둡게 보여요. 이렇게 가리고 이 눈을 찡그리고 봐야 선명하게 보이는데, 그래서 역광을 하려고 하면 실루엣 사진을 만들기가 훨씬 수월해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꽃과 눈높이를 맞추고 꽃이 돋보이는 프레임을 만들어 본다. 꽃만 해당되는 건 아니겠죠. 나비, 벌, 나뭇잎, 또 내가 특정한 부위에 나무, 가지, 또는 거미, 나비, 벌레, 전부 다. 이런 부분들은 눈높이를 그 대상하고 맞춘다. 그러나 때때로 눈높이를 맞추기 어려울 때, 소위 위에서 내려 찍을 수밖에 없을 때는 평면적으로 그 디테일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구감으로 촬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나비가 여기 있다 그러면 나비가 보일 수 있도록 제가 눈높이를 낮추고, 나비와 날개, 그 다음에 나비 앞에 여기 뭐 이런 모양들이 다 선명하게 나올 수 있도록 촬영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사진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 이유는 피사체를 돋보이게 하기 때문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짧은 시간에 지금 전체적으로 폰을 운영하고 여러분들 사진을 담아내는 법을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이 후보적 작업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툴이 있어요. 그래서 또 하나는 대표적인 게 포토샵을 운영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또 하나의 장르고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가이드만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촬영한 사진은 폰이든 아니면 DSLR로 촬영했든 어떻게 해야 되나? 백업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백업 받은 사진을 여러분들이 아카이빙 한다고 하죠. 저장하고 내가 그걸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제목과 날짜를 기입하는 거.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그냥 여러분들이 집에서 아이들 찍고 그냥 편하게 내가 사진 찍는 거다 이럴 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생태 환경 또는 기타 여러 가지 관련된 사진을 담은 다음에 이 사진을 정확하게 찾아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메타데이터라고 하는 제목과 저희 날짜,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필요한 설명을 붙여넣는 것이 그건 기본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촬영 즉시 해놓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고요. 잊어버리지 않도록. 저도 가끔 날짜를 놓치게 되면 이게 언제 찍은 거지, 어떤 상황인 건지 이걸 놓치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걸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업하기. 그런데 백업을 어디다 하죠, 여러분들? 사진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노트북이나 아카이빙 할 수 있는 데스크탑, 또 여러분들이 흔히 쓰는 외장, 그렇죠? 선생님들 집에서 여러분들이 찍은 폰카로 찍은 사진이든 DSLR로 찍은 사진이든 백업 받아 놓으시나요? 외장한테. 선생님 외장한테 담아 놓으실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날짜와 내용을 정리해 놓으시고. 다른 분들은요? 안 하시는 건가요? 여태까지는 안 하신 거죠. 앞으로 이제 그렇게 하실 거죠. 하셔야 됩니다. 팀장님은 자료 사진을 보관할 때 어떻게 하시죠? 저는 폴더를 만들어 놓고 예. 행사명하고 날짜 그렇죠. 이렇게 나눠요. 사진 되게 예. 파일명에다가 예. 가장 좋은 건 폴더링이라는 지금 말씀하신 방법을 쓰는데 그 폴더에 이름을 또 달아야 되겠죠. 그 폴더 안에 들어가면 여러 개의 파일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 파일은 또 이름에 따라서 순서대로 또 다시 쭉 나열을 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흔히 캡션인 또는 바이라인이라고 이름을 좀 적어요. 그렇게 해서 내가 검색 용어를 쳤을 때 검색하기 알죠? 그래서 그러면 그 사진을 볼 수 있을 정도까지 해놓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슬라이드 필름 같은 경우에 제가 조금 공익적인 측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천에 기록된 슬라이드 7만 %가 시립박물관에 기록됐고 우리 시흥에 있는 슬라이드 필름, 제가 슬라이드로 촬영했다는 필름은 의사를 분명히 밝혔어요. 시가 이것을 아카이빙해서 보존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언제든지 기증하겠다. 근데 아직 우리 시흥은 그게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때까지 기증할 예정인데 제가 시립박물관, 인천 시립박물관에 인천에서 한 7만 컷 정도를 기증할 때 거기 담당자분이 저하고 6개월을 작업했어요. 슬라이드 필름 한 컷 한 컷씩을 다 이것이 언제 찍었고 어떤 내용인지를 저희 메타데이터를 다 입력하고 그 데이터를 갖고 아카이빙 작업을 하고 또 그것을 전부 스캔 작업을 다 해서 데이터로 만드는 작업까지를 약 1년 정도 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사실은 슬라이드 필름을 촬영하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폰으로 찍거나 DSLR을 찍어서 다 데이터로 이미 만들어져 나오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분류하기가 편하고 아카이빙 하기가 편한데 그 잠깐의 귀차니즘을 극복하시고 그러면 여러분들 가족 사진이나 친구의 사진도 잘 보존할 수 있고 나중에 활용도가 높아져요. 그리고 언제든지 그걸 꺼내서 지금 우리가 김성희 감독이 얘기했던 것처럼 편집해서 하나의 좋은 영상으로 남겨볼 수가 있거든요. 이해하시죠? 자, 사진은 기본적으로 후보적인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디지털 사진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처럼 포토샵이라는 기능에 들어가서 아주 기본적인 보정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은 제가 지금 강의를 할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설명만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자르는 걸 흔히 트리밍이라고 하고 아까 김설희 감독도 얘기했어요. 트리밍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흔히 사진을 자르는 것을 트리밍이라고 합니다. 이 트리밍 기능이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포토샵 기능은 또 따로 배워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한 것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 사진 자르기와 밝기 조정 그 다음에 스크래치나 먼지 나 있는 부분을 소위 스파팅 한다 그러는데 이런 부분을 없애는 것 그 다음에 색상 명도를 조정하는 것
버닝이나 다칭이라고 하는 거는 태우거나 소위 진하게 하거나 아니면 허옇게 만들거나 이런 부분인데 그걸 버닝이나 다칭과 같은 거라고 하고요. 근데 사실 이거는 포토샵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지금 폰에도 보정 기능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활용해 보시는 분. 활용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이것도 활용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모노톤으로 바꾸기도 하고 밝기를 조정하기도 하고 트리밍도 하고 사실은 이 소위 아날로그 시대의 포토샵 대신에 여러분들이 내장되어 있는 폰에서 보정 작업을 하고 소위 후보정 작업을 거쳐서 만들어내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을 반드시 해놓으셔야 나중에는 잘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10컷의 사진을 찍었다고 한다면 이 중에 내가 한 컷이나 2컷 정도 가장 베스트 컷은 만들어서 놓는 것이 좋겠다. 이해하시죠? 뭐 그렇게 당연히 하실 거고 저도 그렇게 합니다. 거기다가 밑에 캡션 처리까지 할 수 있게 고정 장치에 다 되어 있으니까 하시면 된다고. 요거를 조금 볼게요. 고정 작업을 할 때는 지금 보시면 전후의 사진이 비교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오이도에 갔을 때 이 사진 많이 보셨죠? 네. 오이도에 가셨을 때 보는 것도 있지만 아마 우리 시흥에서 쓰여지는 화보나 자료 사진으로 상당히 많이 쓰여지고 있는 사진이 이 사진이에요. 제 사진이 어디에서 어떻게 쓰여지는지 잘 모를 정도로 많이 돌아다니는데 오이도를 대표할 수 있는 사진 몇 컷이 있습니다. 그 중에 사진 한 컷인데 보정 전과 보정 후를 좀 올려놨는데 이게 지금 그 차이가 안 보이네요. 왜 그런지 제가 이해는 모르겠는데. 보정 안 되는 것 같은데. 보이나요? 그렇게? 예, 사실은 컨트라스트도 강하고 세트레이도 좀 조정하고 소위 색상도 밝기도 좀 조정해서 내놓는데 어쨌든 간에 보정 전과 후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건 좀 이해가 안 가지만 하여튼 이렇게 보정할 때 제가 말씀드린 사진의 밝기 컨트라스트나 이런 부분들을 소위 출발을 활용해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디지털 DSLR 카메라를 거의 90% 이상 쓰기 때문에 폰카가 아니라 캐논에서 제공해준 솔루션을 활용해가지고 보정 작업을 사실 합니다. 그러면 거의 포토샵을 통해서 하는 거하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하게 되는 거고. 지금 보정 사진은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바로 촬영한 여러분들의 폰카를 통해서 전후를 비교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네. 조리개 그게 셔터 스피드하고 같은 건가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 조리개 모양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셔터 스피드하고 같은 건가요? 지금 여러분들 카메라에 있는 건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셔터 우선식으로 되어 있다. 셔터를 조정하게 되면 조리개가 알아서 움직이는 시스템입니다. 감도는 고감도냐 저감도에 따라서 밝기 조정할 수 있지만 셔터 스피드를 운영하게 되면 조리개가 알아서 움직이게 되는 시스템. 이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폰카의 한계가 사실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거를 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극복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응용력밖에 없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감도, 저감도를 활용하는 거나 아니면은 보정장치를 활용해서 밝기를 조정하는 거나 이런 것들은 여기에 내장이 돼 있지만 그러나 그 이외의 방법을 여러분들 스스로 찾아내는 것들이 꽤 많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를테면 자, 카메라 기능에 갔었을 때 굳이 우리가 아웃포커싱을 활용하지 않더라도요. 마운으로 놓으면은 아웃포커싱이 극대화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하고 피사체에 많이 접근한 다음에 포커싱을 하게 되면 아웃포커싱이 진행이 됩니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지금? 시도해 볼게요. 자, 사진으로 들어가면 나무 한 그루, 두 그루, 세 그루가 있어요. 그렇죠? 나무 한 그루는 망원에 가까이 촬영할 수 있는데 이 망원 기능에다 놓고 여러분들이 가장 가까운 친구, 자 여기 선생님 계신데 제가 촬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인물 사진 기능이나 라이브 포커싱 기능을 쓴 게 아닙니다. 제대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제대로 갔네. 선생님의 이 머리카락을 짚고 있는데 네, 제가 이 정도로 보여드릴게요. 이게 포커싱 된 거 보이시나요? 이게 디테일하게 보이시나요? 이게 아주 디테일하게 보시면 어느 부분만 디테일하게 찍어라. 어느 부분만. 디테일한 데가 있어서 선생님도 뭐 촬영해 보시면 굳이 그 인물 기능을 하지 않아요. 선생님 잘 아시겠지만 디테일한 묘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저도 보여주세요. 네. 여기 보시면 머리가 안 휘어서 디테일하게 나왔죠. 주변 흘려지는데 이게 원래 광학 렌즈에서 기본적으로 구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 조리개를 운영하면 더 이제 극대화할 수 있는데 또 반대로 그 사진 기능에서 그냥 와이드로 놓고 치게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편포커싱이 이루어진다고. 이 광학적인 특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굳이 내가 인물 기능을 반드시 100% 놓고 찍으라는 법은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런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에서 스스로 찾아야 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마온의 이용이나 관광 렌즈를 활용하는 거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동영상 기능으로 들어가고 프로 동영상 기능이 있는데 동영상 기능으로 들어가셨을 때 그냥 일반적으로 촬영하는 거고 프로 동영상으로 들어갔을 때 전혀 다르거든요. 프로 동영상 기능이 있는 분들만 해당이 되겠지만 프로 동영상 기능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똑같이 감도와 숏서킷 조리개를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AF도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러면 똑같이 밝기를 사진과 동일하게 여러분들 스스로가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저 빔 프로젝트의 밝기를 조금 역동적으로 한번 이렇게 제가 의도적으로 표현할 때 그러니까 빔 프로젝트만 환한 부분만 노출이 맞고 뒤에는 완전 어두워지게 표현하려고 할 때 자, 이거는 일반적으로 동영상 기능에 놓고 하면 얘는 노멀하게 세팅이 되잖아요. 그죠? 다 밝게. 근데 내가 그렇게 표현하고 싶지가 않단 말이죠. 이거는 제가 프로 동영상 기능으로 들어가서 촬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잘 아시죠? 이렇게 제가 표현을 못한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반대도 찍을 수 있잖아요. 제가 어떻게 똑같이 프로 동영상 기능에서 노출 보정을 통해서 요거까지만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저 불빛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환하게 찍고 싶어요. 그럼 제가 의도적으로 설정을 감도를 높여서 전부 다 환하게 찍어버리는 겁니다. 자, 똑같이 자, 짧은 거니까 자, 그대로 봐요. 똑같은 상황에서 노출 보정을 통해서 다 밝게 나오는데 여기 부분 보이죠? 이거는 지금 프로 기능에서 노출 보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나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은 노출만 조정하면 되는 건데 인플루엔자 빛은 강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이 있는 강의실에 노출 보정을 환하게 감도를 통해서 높여주면 얘는 하얀 자로 날아가지만 여기는 정상적인 노출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해하셨죠? 예. 뭐 티핑을 하자면 수없이 많은 방법들이 있을 거고 또 여러분들이 촬영하면서도 여러분들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한번 쭉 여러분들이 강의 시작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번 리뷰를 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홍보 기획이라는 그리고 그 과정을 습득해서 홍보 기획자로 성장하고 또는 발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강의를 전체적으로 그야말로 통섭을 했어요. 그래서 기획자가 되는 방법, 기획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기획 능력과 글쓰기를 겸비해야 된다. 그리고 또 1인 미디어로서 또는 때로는 유튜버로서 활동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 촬영도 해야 되고 동영상도 찍어야 되고 편집까지 해야 된다. 이것이 가장 현세의 이상적인 소위 기획자로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시대적인 요구고. 그래서 이 4번밖에 안 되는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과정을 몸으로 체득하고 실습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랜 시간 수고하셨고 고생하셨고 어려운 과정에 따라오느라 너무 힘드셨을 텐데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박수 한번 보내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